안녕하세요. 칠기 좋은 날입니다. 오늘 소개할 책은 중년에 만드는 즐거운 인생, 이제는 나로 살아야 한다. 지은이는 한성열, 발행은 21세기 북스입니다. 이 책은 국내 긍정심리학계 최고 권위자로 인정받고 있는 한성열 교수가 중년 이후의 삶에서 진정한 나로 살 수 있도록 안내하는 책입니다. 중년 저돌적으로 앞만 바라보는 청년의 시점과 과거를 반추하는 노년의 시점을 동시에 가질 수 있는 이 시기는 삶의 절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삶의 만족도가 가장 낮아지는 시기 또한 중년기입니다. 인생의 다른 시기에 비해 소득과 지위가 상대적으로 높은 시기이지만 높아진 지위에 따른 책임감과 스트레스, 자녀와의 갈등 등으로 행복도가 낮아진다는 것입니다. 이 시기를 잘 넘기기 위해서는 가까운 사람으로부터 위로와 응원을 받는 것만큼이나 나 자신에 대해 알아가고 나를 사랑하는 일이 중요합니다. 자기 실현을 하기 가장 좋은 이 시기에 나에게 충실해지기로 결심한다면 인생의 중간 지점에서 나만의 항로를 분명하게 정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저자는 자기 실현을 위해 지금까지 설정해 두었던 자신의 한계를 깨는 방향에 대해 다각도로 조언합니다. 한계를 깨려면 무엇보다도 나를 아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나를 아끼고 소중히 여기는 마음이 밑바탕에 깔려 있어야 비로소 나의 삶을 시작할 용기와 해묵은 마음의 판을 바꿀 수 있는 용기를 가질 수 있을 거라고 말합니다. 이 책은 중년의 진정한 나의 모습을 어떻게 찾아야 할 것인지, 삶의 목적은 무엇이 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새로운 창을 열어줄 것입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잠시 책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오늘도 책 읽기 좋은 날과 함께 즐거운 시간 되세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사랑입니다. 내가 만드는 즐거운 인생. 2007년에 개봉한 이준익 감독의 즐거운 인생이란 영화가 있다. 이 영화는 한마디로 중년을 이해하기 위한 교과서 같은 영화이다. 그만큼 중년을 이해하기 위한 중요한 주제들이 잘 다루어졌다. 이 영화의 줄거리는 20년 전 대학생 시절 화라산이라는 밴드 활동을 하던 네 남자의 이야기다. 밴드 활동에 실패하고 각자 자신의 삶을 찾아 바쁘게 살던 화라산 멤버들은 20년이 지나 중년의 초입에 다다라 실패한 인생으로 다시 만난다. 금융기관에서 월급쟁이로 살다가 해고된 기영은 교사인 아내에게 얹혀 살면서 백수 생활을 하고 있다. 다시 직장을 찾으라는 부인의 채근에 불쌍한 표정에 미소를 흘리면서 살아간다. 공부 잘하는 자식을 둔 성욱은 낮에는 택배로, 밤에는 대리기사로 피곤한 생활을 하고 있으며 그의 부인은 곧 복직이 될 거라는 남편의 말을 철석같이 믿고 자식들의 공부에 모든 것을 걸고 살고 있다. 캐나다의 부인과 자식을 보내놓고 기러기 아빠 생활을 하는 혁수는 중고차 판매상을 하면서 번 돈을 모두 캐나다로 보내고 자신은 초라한 매장의 2층에서 라면을 끓여 먹으며 산다. 하지만 캐나다로 간 부인은 그곳에서 남자를 만나고 국제전화로 이혼하자는 청천벽력과 같은 통보를 해온다. 그것도 혁수가 부인과 자녀를 만나려고 모든 것을 정리하고 공항에서 탑승수속을 끝낸 후에 말이다. 이들은 화라산의 리더였던 상우의 장례식장에서 삶에 지친 후줄근한 모습으로 만난다.
부인 없이 아들 하나만 상주 노릇을 하고 있는 장례식장에서 이들은 자신의 현재 모습과 과거 활기 있게 화라산처럼 생활하던 모습을 비교해 보면서 끝없는 자기 연민의 감정에 빠져든다. 그러다가 기영이 뜬금없이 다시 화라산을 결성하여 밴드 활동을 하자고 제안한다. 처음에는 실없는 생각이라고 핀잔을 주며 각자 피곤한 자신의 일상으로 돌아갔던 친구들은 계속되는 기영의 설득과 함께 자신들의 현재 삶을 돌아보다가 다시 화라산 밴드를 결성하기로 결심한다. 그리고 리드 보컬을 맡았던 상우의 아들 현준이를 설득해 다시 4인조 밴드 활동을 하면서 삶의 활력을 찾고 즐거운 인생을 산다는 내용이다. 영화는 제일 먼저 중년이라는 시기가 우리 인생에서 어떤 의미가 있는지 묻고 있다. 일견 철없던 대학 시절을 뒤로하고 이들은 각자 생업에 종사하며 현실에 적응해 간다. 결혼하고 자식을 낳아 키우며 직장에서 승진하고 사업을 하면서 돈을 벌려고 애를 쓴다. 하지만 20여 년간 온갖 젊음과 가정생활을 희생해가며 헌신했던 직장에서는 하나둘씩 해고당하면서 사회에서는 낙오자로 가정에서는 부인에게 무능력한 가장이라는 홀대를 받으며 하루하루 살아간다. 어쩌면 살아간다기보다 견뎌낸다는 표현이 더 맞을 수도 있다. 중년은 초조해지기 시작한다. 이렇게 살고 싶은 것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현실을 무시하고 다르게 살기에는 여건이 만만치 않다. 또 새로운 여건을 만들 만큼의 열정도 더 이상 없는 자신을 돌아보면서 자기 연민에 빠진다. 하지만 젊은 시절에 하던 일에서 본의 아니게 밀려나면 이제는 결정하지 않을 수 없다. 가족에게 다시는 복직할 수 없다는 현실을 고백하고 새로운 삶을 찾아가야 한다. 중년에 많이 나타나는 이직은 양날의 칼이다. 백세를 바라보는 고령화 시대에 우리 모두는 가능한 한 숨을 거두는 순간까지 일을 하며 현직으로 살아야 한다. 아무리 화려했던 과거라 하더라도 전직이 되어버리면 이미 내 것이 아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결국 내 일을 만들어야 한다. 내 일이어야만 내가 하고 싶을 때까지 현직으로 있을 수 있기 때문이다. 즐거운 인생은 영화다. 중년의 이직이 영화처럼 항상 해피엔딩으로 끝나지는 않는다. 영화는 영화일 뿐이다. 이 영화의 주인공들은 다시 밴드 활동을 하면서 화라산처럼 터질 거야를 외칠 수 있지만 과연 얼마나 많은 중년들이 잃었던 꿈을 다시 찾아 그렇게 살 수 있을까? 중년기를 맞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미처 준비를 하지 못하고 제2의 인생을 시작한다. 그렇기 때문에 더 큰 실패의 구렁텅이에 빠질 수 있다. 중년에 새로 시작하는 일에서 성공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중요한 준비를 해야 한다. 먼저 자신이 잘할 수 있는 일을 시작하는 것이 좋다. 초조한 마음에 다른 사람들이 많이 하는 일에 뛰어들었다가는 실패할 확률이 높다. 영화에서도 주인공들이 제일 잘할 수 있는 일은 음악이기에 그들이 다시 한번 정열적으로 밴드 활동을 시작할 수 있었던 것이다. 또 하나는 더 이상 자신의 위치가 갑이 아니라 이제는 을이라는 것을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이다. 갑의 위치에 있다는 것은 사회적으로 유리한 위치에 있는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상대방이 자신의 방침에 따르게 하는 것이다. 잘 나갈 때 자신의 모습을 계속 지키려고 한다면 이직 후에 성공할 수 있는 확률이 매우 낮아진다. 을이 된다는 것은 명령을 내리기보다는 명령을 받는 위치에 놓인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제는 더 이상 자신이 주도권을 쥐고 결정할 위치에 있지 않다는 것이다.
갑에서 을로 위치가 바뀐다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갑으로서의 자존심을 내려놓아야 한다는 것이다. 자존심을 내려놓는 것과 자긍심을 내려놓는 것과는 전혀 다르다. 자존심의 사전적 의미는 남에게 굽히지 않고 스스로 품위를 지키는 마음이다. 자긍심은 자기 스스로 자랑하는 마음이다. 자존심의 원천은 다른 사람의 인정이다. 갑의 자존심은 을의 인정을 받을 때 높아진다. 즉 자신의 갑으로서의 지위나 신분을 바탕으로 을에게 인정을 받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자존심을 높이기 위해 갑질을 하게 된다. 자긍심의 원천은 자신으로부터의 인정이다. 자신으로부터 인정을 받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인정에 목을 맬 이유가 없다. 스스로 만족하게 되는 것이다. 자긍심은 자신이 갑인지 을인지 중요하지 않다. 다만 자신이 하는 일을 통한 즐거움과 긍지가 필요할 뿐이다. 자긍심이 높은 사람은 구태여 자존심에 얽매일 필요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을의 위치에서도 즐거울 수 있다. 자기 자신을 믿는 당당한 마음으로 열정을 되살려 다시 시작할 수 있다면 제2의 인생을 위한 중년의 도전에도 희망과 즐거움이 깃들 수 있다. 즐거운 인생은 결국 자신이 만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이다. 이제는 솔직하게 살고 싶다. 요즘 가벼운 담소를 나누는 자리에서 요즘 들어 자꾸 눈물이 난다라고 고백하는 중년 남자들을 자주 만난다. 이들은 대개 젊어서는 안 그랬는데 나이 들어가면서 왜 이렇게 주책 없이 변했는지 모르겠다며 당황스러워한다. 심지어는 혹시 자신이 무슨 심각한 병을 앓고 있는 것은 아닌지 염려하는 경우도 있다. 물론 중년 남자들이 젊었을 때보다 더 정서적으로 변하는 것은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현상이다. 그렇게 안심을 시킨 다음 그들에게 요즘 사는 게 어떤지 물어보면 대개 뭔가 허전하다. 요즘에는 사는 게 별로 재미가 없다. 젊었을 때는 뭔가를 이루기 위해 미친 듯이 달려왔는데 이제는 그렇게 미칠 만한 것이 없다면서 뭔가 잃은 것 같고 살아야 할 뚜렷한 이유를 찾지 못하겠다는 이야기를 하곤 한다. 전통적으로 우리나라는 남자와 여자의 성 역할을 철저하게 구분해왔다. 남녀 칠세 부동석이라는 말도 있지만 지금 중년기인 이들이 중고등학교를 다니던 시절까지도 남학교와 여학교가 분리되어 있었다. 마치 청소년기에 남녀를 함께 두었다가는 큰일이라도 난다는 듯 중고등학교 생활지도부 교사들은 눈에 불을 켜고 빵집에서조차도 남학생과 여학생이 함께 있는 것을 막으려고 애썼다. 그들은 비교적 남녀가 자유롭게 만날 수 있는 교회를 일러 예배당이 아니라 연애당이라며 반은 부러운 마음으로 또 반은 비난하는 마음으로 비아냥대기도 했다. 공간적으로만 남녀를 분리한 것이 아니라 행동에서도 남녀의 차이를 강조했다. 남자는 남자답게, 여자는 여자답게 행동해야 한다고 교육받았다. 남자답다는 것의 요체는 한마디로 여자답지 않아야 한다는 것이었고 소극적이거나 세심한 이른바 여자다운 행동을 하면 계집애 같다고 친구들에게 놀림을 받거나 유약하다며 어른들에게 꾸중을 들었다. 여자는 약하지만 남성은 강해야 한다고 강요받기도 했다. 예를 들어 우는 것은 약한 것으로 생각했기 때문에 남자들은 절대로 울면 안 된다고 배우면서 성장했다. 그리고 여자의 유약함은 잘 우는 것으로 드러난다고 보았다. 그래서 남자애가 울면 남자는 일생에 3번밖에 울지 않는다라고 야단을 치거나
울면 뭐뭐가 떨어진다는 모욕적인 언사도 마다하지 않았다. 당연히 남자는 아무리 아프거나 슬프거나 힘들어도 입을 꾹 다물고 참아야 했다. 우리나라에서 그 강도가 더 셀 뿐 사실 남자들에게 자연스러운 정서적 표현을 억제하도록 강요하는 것은 다른 나라에서도 일반적이다. 그렇기 때문에 공직에 있거나 존경받는 인사가 공개적으로 눈물을 흘리는 것도 나약함의 징표로 받아들여진다. 2018년 미국에서 연방대법원 판사로 지명된 브렉 캐버너가 청문회에서 눈물을 흘린 일이 세간의 화제가 된 적이 있다. 세간에서 긴박한 상황에도 냉철한 이성을 견지해야 할 대법관이 너무 정서적이고 유약한 것이 아니냐는 자질론이 제기되기도 했다. 이처럼 남자들에게 속마음을 자연스럽게 표현하는 것을 금하다 보니 병적으로 표현되는 경우도 종종 나타난다. 소위 가면 우울증이라는 병명으로 나타나는 가장된 우울증이다. 가면 우울증은 우울한 감정이 마치 가면을 쓰고 있는 것처럼 겉으로 별로 드러나지 않는 우울증을 말한다. 우울감과 무력감이 잘 드러나지 않지만 식욕부진이나 피로감 따위의 신체화 증상이나 지나친 명랑함, 약물이나 알코올 중독, 도박, 행동과잉 등으로 나타나기도 한다. 중년 남자들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눈물이 주르르 흐르는 것은 이제는 솔직하게 살고 싶다는 속마음의 표현이다. 남자의 역할을 잘하고 있다고 인정받기 위해 두렵고 힘들고 아픈 것을 감추고 억눌렀던 속마음을 이제는 솔직하게 표현하고 남자가 아니라 인간으로 살고 싶다는 인간 선언이다. 남자는 일생 동안 몇 번의 큰 변화를 겪으며 살아간다. 어릴 때는 사실 남자나 여자나 신체적인 면에서나 심리적인 면에서 큰 차이가 없다. 즉, 어린이는 양성적이다. 오히려 어릴수록 여자아이들의 성장이 더 빨라 더 크고 더 강한 면을 보이기도 한다. 그러다 청소년기를 거치면서 큰 변화가 나타난다. 이 시기에는 자신의 성역할을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남성은 남자답게, 여성은 여자답게 변하기 시작한다. 신체적인 변화는 말할 것도 없고 심리적으로도 이제 청소년들은 이성으로 분리되기 시작한다. 남성은 한 집안의 가장으로서의 책임을 다할 수 있는 성품으로 교육받게 된다. 가장으로서 남성은 무엇보다 가족의 생계를 책임져야 한다는 사회적 압력이 존재한다. 밖에 나가서 다른 사람들과 치열하게 경쟁하면서 생계에 필요한 경제적인 자원을 공급해야 하므로 약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그러면 경쟁에서 낙오될 뿐만 아니라 가장으로서의 권위도 인정받지 못한다. 그렇기 때문에 남자다워야 하고 강해야 한다. 자신 속에 있는 여성적인 특성은 강하게 억압하고 오로지 남성적인 특성만을 부각시키며 생활해야 한다. 중년이 되어 자녀들이 어느 정도 성장하면 가장으로서의 역할과 아버지로서의 역할이 점차 줄어들기 시작한다. 더불어 지금까지 억눌려 있던 여성적인 특성들이 표현되기 시작한다. 지금까지 심리적 에너지를 과도하게 사용하던 남성적 성향의 중요성이 줄어들면서 또 다른 본성인 여성적인 특징들에게로 재분배되는 것이다. 즉, 원래의 모습, 전인적인 모습으로 돌아가는 것이다. 이제는 반쪽만의 남자와 여자가 아닌 인간으로 돌아가는 것이다. 중년에게서 나타나는 진정한 눈물은 때로는 진한 감동을 준다. 그 이유는 한 인간에게서 볼 수 있는 완숙함을 느낄 수 있기 때문이다. 이제는 자신의 성뿐만 아니라 다른 성도 이해하고 포용할 수 있는 성숙함을 느낄 수 있기 때문이다.
중년기에는 부부간의 관계도 더 이상 남자와 여자, 즉 서로 대립적인 성 역할에 충실한 관계가 아니라 서로를 포용하고 공통적인 양성의 특성을 함께 가꾸어 나가는 친구이자 동지의 관계로 재정립할 수 있다. 자신 안에 숨겨져 있던 이성의 특징이 표현되면서 상대방을 더 잘 이해할 수 있게 되기도 한다. 이제는 오색 단풍이 우거진 가을 숲길을 손을 맞잡고 함께 걸어가는 편안한 중년의 아름다운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다. 그러니 마음 놓고 울자. 그대의 눈물은 더 이상 감출 것이 아니라 진정한 성숙함의 표현이기 때문이다. 사소한 감정을 나누자. 엄마가 있어서 좋다. 나를 이뻐해줘서. 냉장고가 있어 좋다. 나에게 먹을 것을 주어서. 강아지가 있어 좋다. 나랑 놀아줘서. 아빠는 왜 있는지 모르겠다. 2010년 인터넷에 실려 화제가 됐던 초등학교 2학년 학생이 쓴 아빠는 왜 라는 시이다. 이 시가 알려지자 많은 부모, 특히 아버지들은 착잡할 수밖에 없었다. 그 후 나는 부모들과 이야기를 하거나 강의를 할 때 이 시를 읽어주고 아버지들에게 아빠가 있으면 무엇이 좋을까요? 라는 질문을 하곤 한다. 그러면 많은 아버지들이 쓴 웃음을 지며 당혹해한다. 그러다가 돈 벌어다 주는 것 또는 내가 있으니 내가 태어난 것이다 라는 등의 대답을 하고는 본인들도 그게 정답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다는 듯 쑥스러운 미소를 띠곤 한다. 한 번은 세계적으로도 유명한 국내 굴지의 대기업에서 부장으로 승진한 분들을 대상으로 하는 연수 프로그램에서 강의할 기회가 있었다. 그 자리에서도 이 질문을 했더니 대부분의 남성들이 다른 곳에서와 마찬가지의 반응을 보였다. 한편으로는 난감해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답답한 표정을 짓다가 역시 돈 벌어준다고 대답했다. 그런데 그 자리에 마침 부장으로 승진한 여성 몇 분이 맨 앞줄에 앉아 있었다. 그분들 중 한 명에게 자녀가 아빠는 집에 왜 있어 하고 물어보면 어머니의 입장에서 뭐라고 대답하겠느냐고 물었다. 그러자 그 여성 부장은 서슴지 않고 나도 내 아빠가 왜 있는지 모르겠다라고 답하는 것이 아닌가. 그 대답에 그 자리에 있던 거의 모든 사람이 박장대소를 했다. 그래서 내가 또 물었다. 얼마나 자주 그런 생각을 하나요? 그러자 이번에도 그 여성 부장은 거침없이 대답했다. 매일이요. 이 거침없는 대답에 강당을 가득 메우고 있던 수백 명의 남성들이 모두 웃었지만 거기에는 허전함과 씁쓸함이 감돌 수밖에 없었다. 사실 50대 중년 남성 가장들은 매일 회사에서 과중한 업무에 시달리면서 열심히 일하는 이유를 스스로 가족을 위해서 고생을 참고 죽어라 일한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정작 자녀와 부인은 집에 왜 있는지 모르겠다라는 청천벽력과 같은 말을 하는 것이 현실이다. 이 같은 현상은 2016년 국회 입법조사처에서 발표한 OECD 주요국 사회적 관계 수준 자료를 보면 더욱 두드러진다. 이 자료에 따르면 한국은 사회적 관계 면에서 최하위를 차지했다. 만약 당신이 공경에 처해 도움받기를 원할 때 의존할 가족이나 친구가 있습니까? 라는 질문에 그렇다라고 긍정적으로 답한 한국인은 72.4%로 OECD 36개 회원국 중 꼴찌였다. 이 중 15에서 29세 긍정적 답변율은 93.26%로 회원국 평균 93.16보다 다소 높았지만 50세 이상 답변율은 60.91%로 조사 대상국 평균 87.20%보다 한참 낮았다.
이는 나이가 들수록 믿고 의지할 사람이 없다고 여긴다는 것이다. 부인과 자녀에게 소중한 사람으로 인정받고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싶지 않은 아버지가 어디 있겠는가. 하지만 중년이 된 지금의 남성들은 마음속으로는 절실히 바라면서도 실제로는 가족들과 따뜻한 관계를 맺지 못한다. 그래서 안타깝게도 소외되고 겉도는 경우가 많다. 그 이유는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다. 첫째는 자신이 어렸을 때 아버지와 따뜻한 관계를 맺어본 경험이 별로 없기 때문이다. 예전의 남자 어른들은 많은 경우 엄부자모의 원칙에 따라 가정에서 근엄한 자세로 생활했다. 어린 자녀와 친구처럼 정답게 지내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하고 오히려 그렇게 자녀를 키우면 버릇만 나빠진다고 생각했다. 자신이 어렸을 때 아버지와 경험해보지 못한 것을 아버지가 되었다고 해서 자연스럽게 하기는 쉽지 않다. 두 번째 이유는 지금의 중년 아버지들이 베이비 부머 세대이기 때문이다. 이들은 극심한 생존 경쟁 속에서 살아남는 것만이 최고의 가치인 삶을 살아왔다. 그리고 가장의 역할은 직장에서 살아남아 가족을 부양하는 것이라고 배우고 그렇게 생각하며 살아왔다. 이들에게 가족과 정서적 관계를 잘 맺는 것은 오히려 사치스러운 일이었다. 매일매일 치열한 전투와 같은 생활을 하면서 어떻게 속 편하게 가족들과 정겨운 시간을 보낼 수 있겠는가. 그래서 대부분의 아버지에게 가정은 그야말로 푹 쉬는 장소일 뿐이었고 가족들 간의 친밀한 정서적 관계를 담당하는 것은 부인인 어머니의 몫이었다. 그리고 자신은 경제적인 면만 책임지며 가장의 역할을 다하는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이다. 그런데 그렇게 쫓기면서 앞만 보고 살아오다 어느덧 중년의 고개에 다다라 주위를 바라보니 그 사이 세상은 너무나 달라졌고 가족들도 예전의 가족이 아니었다. 가족들의 마음은 어느덧 자신에게서 멀어져 있고 아버지나 남편과의 정서적 교류 없이 생활하는데 너무 익숙해져 있는 것 같다. 이제야 나는 가족들과 살갑게 정서적인 교류를 할 시간적, 경제적 여유가 생겼지만 주위에는 아무도 없다. 문득 내가 이러려고 그렇게 고생하며 열심히 살았나 하는 자괴감도 몰려오기 시작한다. 사람은 밥만이 아니라 낯선 인간관계에서 나오는 정을 먹고 사는 존재인 것을 뒤늦게 깨닫는다. 10여 년 전 군 간부들을 대상으로 가족 간의 의사소통에 관해 특강을 한 적이 있었다. 그런데 강의 중 휴식 시간에 조용히 노크 소리가 나더니 한 분이 강사 휴게실에 들어오셨다. 잠깐 이야기를 해도 될까요? 하고 예의 바르게 양해를 구한 그는 최근에 가졌던 가족과의 모임에 대해 이야기했다. 그의 이야기를 간단히 요약하면 이렇다. 그는 현재 군사경찰 병과의 원사로 있는 분이었다. 그에게는 육군 사관학교를 졸업하고 현재 대위로 근무하고 있는 아들이 있었다. 그는 그 아들을 매우 자랑스럽게 여기고 있었다. 그러던 어느 날 문득 혹시 장교인 아들이 아버지가 원사인 것을 부끄럽게 여기지는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 갑자기 든 그 생각에 며칠을 고민하던 그는 조기 전역을 하기로 결심하고 가족들에게 그 사실을 알렸다. 물론 가족에게는 나이가 들어 현역 생활을 하는 것이 힘들다고 이유를 둘러댔다. 그런데 가만히 아버지의 이야기를 듣던 아들이 조용히 말했다. 아버지가 조기 전역을 하시려는 이유가 혹시 저와 관련이 있습니까? 저는 아버지가 군인인 것이 존경스럽고 군복을 입고 있는 아버지의 모습이 제일 멋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아버지처럼 멋있는 사람이 되려고 사관학교를 갔고 군인이 되었습니다. 그러니 만기 전역을 하실 때까지 계속 현역으로 근무해 주십시오. 그는 아들의 이야기를 듣고 한번 생각해 보마라고 대답하고는 화장실로 가서 조용히 울었다고 한다. 자신을 존경한다고 말해주는 아들이 너무 고맙고 또 자신의 마음을 알아주는 아들이 대견해서 말이다. 이 이야기를 듣고 나는 참 훌륭한 아드님을 두셨습니다. 하지만 아들이 그렇게 훌륭하게 된 것은 아마도 아버지가 평소에도 격이 없이 마음을 주고받는 관계를 맺으셨기 때문일 것입니다라고 진심으로 말씀드렸다. 흐뭇한 미소를 띠며 휴게실을 나가는 그분의 모습을 보면서 행복한 아버지의 전형을 보는 듯한 생각이 들었다. 이제는 아버지도 가족과 서로 마음을 주고받는 관계를 맺어야 한다. 지금까지는 상대적으로 관심을 두지 않았던 일상의 소소한 것들에 대한 느낌도 서로 나누어야 한다. 따스한 인간관계는 세계 평화나 국제 경제와 같은 큰 주제로 논쟁할 때 생기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느꼈던 사소한 감정들을 나누면서 만들어지는 것이다. 그럴 때 중년 남성들의 외로움도 비로소 녹아내릴 것이다. 심정 대화를 하고 싶다면 중년은 언제 어디서나 의사소통의 고수가 되어야 하는 경우가 많다. 말 그대로 중간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이다. 집에서도 연로하신 부모님과 한참 자라고 있는 자녀 사이에 위치한다. 조직에서도 상관과 팀원 사이에서 다리 역할을 잘해야 조직이 원활하게 움직인다. 하지만 중년은 의사소통을 잘하기보다는 자기 주장을 강하게 하려고 한다. 위 세대는 이미 한물간 이야기만 하는 것처럼 들린다. 그리고 어린 사람들은 아직 세상 물정을 모르고 철없는 소리를 하는 것처럼 들린다. 그만큼 이제는 세상을 제대로 볼 수 있는 경험과 지식을 가지고 있다고 자부하는 시기이기 때문이다. 한방에는 불통즉통이라는 말이 있다. 몸이 건강하기 위해서는 기와 혈이 잘 통해야 한다는 뜻이다. 만약 잘 통하지 않으면 병이 든다는 말이다. 병들면 당연히 아프다. 우리말은 병에 걸린다는 것과 고통스럽다는 것을 아프다는 같은 말로 표현한다. 그래서 병들면 고통이 따른다는 말이다. 통하지 않으면 아프다라는 말은 비단 몸의 건강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사람 사이의 관계도 서로 통하지 않으면 고통이 따른다. 사람 사이에 서로 잘 통하지 않으면 이번에는 마음이 아프다. 예를 들면 서로 마음이 잘 통해야 하는 가족들끼리 서로 통하지 않으면 마음이 아프고 괴롭다. 더구나 마음이 가장 잘 통해야 할 부부끼리 서로 잘 통하지 않으면 너무나 답답하고 불행해진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중년에 서로 통하지 않는 부부들이 늘어가는 추세이다. 최근에 한 통계를 봐도 이를 잘 알 수 있다. 라이프스타일 매거진 헤이데이와 서울대학교 행복연구센터가 공동으로 대한민국 중장년의 일상에서의 행복에 관한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에 따르면 40에서 50대 중년의 삶의 만족도가 다른 연령층에 비해 제일 낮다. 행복연구센터는 50대 남성이 여타 연령대와 비교해서 일상에서 경험하는 기분과 행복감이 낮다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며 한국의 중장년 중 가장 불행한 일상을 보내고 있는 사람들은 50대 남성이라고 잠정적으로 결론 지을 수 있다라고 분석했다. 이 연구에서 흥미로운 점은
30대는 남성이 여성보다 일상에서 좀 더 좋은 기분을, 더 큰 행복감을 느낀다는 것이다. 그러나 40대부터 역전되어 50대에는 남녀 간 상당한 차이를 보였다. 이 보고서는 여성의 경우 40대에 극에 달했던 육아 부담이 50대에 사라지면서 삶의 만족도가 높아진다고 해석했다. 그리고 특히 50대 남성의 삶의 만족도가 모든 집단을 통틀어 가장 낮은 이유에 대해서는 남성은 50대의 부모 봉양과 자식 부양이 더해져 가장으로서 갖는 부담이 상당하기 때문인 것으로 해석했다. 물론 이 해석에서처럼 50대가 가장으로서의 부담이 큰 것은 사실이지만 더 중요한 것은 이 부담을 대화를 통해 자연스럽게 풀 수 있는 대화의 기술이 떨어진다는 점이다. 남성 못지않게 여성들도 많은 부담을 지니고 있다. 하지만 여성이 남성보다 삶의 만족도가 높은 이유는 마음속에 부담을 훨씬 자연스럽게 표현하면서 속풀이를 한다는 것이다. 여성들은 모든 연령층에서 남성보다 의사소통 기술이 높지만 특히 중년에 이르면 주위에 자신이 속마음을 터놓고 이야기할 수 있는 대상이 많다. 반면에 남성의 경우에는 자신의 속마음을 털어놓을 수 있는 대상이 줄어든다. 의사소통의 기술과 대상이 줄어들기 때문에 삶의 만족도가 떨어지는 것은 당연한 결과이다. 의사소통이 잘 되기 위해서는 마음이 통해야 한다. 마음이 잘 통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먼저 말이 통해야 한다. 즉, 대화가 잘 통해야 한다. 대화는 일반적으로 필요한 정보와 지식을 주고받기 위해 하는 사리대화와 감정을 주고받기 위한 대화인 심정대화로 나눌 수 있다. 사리대화에서는 주고받는 지식이나 정보가 맞는 것인지 틀린 것인지가 중요하며 이를 위해서는 정확히 묻고 답하는 말하기가 기본이다. 그러나 자신의 감정을 잘 표현하고 또한 상대방의 감정을 잘 이해하는 것이 중심이 되는 심정대화는 듣기가 기본이 된다. 일반적으로 모든 대화에는 사리대화의 요소와 심정대화의 요소가 동시에 포함되어 있다. 약속 장소까지 얼마나 걸리느냐는 질문에 대해 약 30분 걸린다라고 대답했다면 이는 정보를 알려주는 사리대화가 된다. 하지만 약속 장소까지 걸리는 시간을 묻는 대화에는 약속 시간에 늦을까봐 걱정하는 마음이 깔려 있다. 만약 이 마음에 반응하여 늦을까봐 걱정하는군요 라고 대답했다면 이는 상대방의 감정에 반응하는 것이기 때문에 심정대화가 된다. 사람은 감정의 동물이다. 여성들이 남성들보다 의사소통을 잘 한다는 것은 바로 상대방의 감정에 섬세하게 반응한다는 의미이다. 나의 감정을 잘 헤아려주는 사람에게 우리는 고마움을 느끼고 믿음을 가지게 된다. 상대방 역시 마찬가지다. 관계에서 이런 과정이 되풀이되면 더 상대방을 신뢰하게 되고 더 깊은 속마음을 털어놓게 된다. 반면 상대방이 나의 감정을 알아주지 못하거나 무시하면 마음이 상하게 되고 더 이상 대화를 하려는 마음이 없어지게 된다. 이런 상황이 지속되거나 되풀이되면 결국 인간관계는 삭막해지고 친밀한 관계 맺기가 어려워진다. 그러므로 상대방의 말의 표면에 나타나 있는 내용보다 그 밑에 깔려있는 감정에 반응해야 한다. 차마 겉으로는 표현하지 못한 속마음까지 상대방이 이해하고 반응해 준다면 그 고마움은 말로 표현하기 어렵고 상대방이 너무 믿음직하게 느껴질 것이다. 머리가 잘 통해서 좋다는 말은 없어도 마음이 잘 통해서 좋다는 말은 있다. 친밀한 인간관계는 마음이 통하는 사이이지 머리가 통하는 사이가 아니다.
물론 필요한 지식과 정보를 주고받다 보면 친밀한 관계가 될 수도 있다. 이는 그 과정에서 서로 상대방의 배려와 관심을 느껴서 친해지는 것이지, 단지 주고받는 지식이나 정보의 양에 의해 친한 관계가 되는 것은 아니다. 다투다가 정들었다라는 표현에서도 알 수 있듯이 서로 다투는 것도 관심이 있다는 뜻이고 또한 감정을 표현했다는 뜻이다. 그렇기 때문에 다투다 정이 든다. 서로 예의를 깍듯이 지키면서 꼭 필요한 사리에 맞는 대화만 하면 정이 들지 않는 것과 같은 이치다. 내가 만드는 즐거운 인생. 2007년에 개봉한 이준익 감독의 즐거운 인생이란 영화가 있다. 이 영화는 한마디로 중년을 이해하기 위한 교과서 같은 영화이다. 그만큼 중년을 이해하기 위한 중요한 주제들이 잘 다루어졌다. 이 영화의 줄거리는 20년 전 대학생 시절 화라산이라는 밴드 활동을 하던 네 남자의 이야기다. 밴드 활동에 실패하고 각자 자신의 삶을 찾아 바쁘게 살던 화라산 멤버들은 20년이 지나 중년의 초입에 다다라 실패한 인생으로 다시 만난다. 금융기관에서 월급쟁이로 살다가 해고된 기영은 교사인 아내에게 얹혀 살면서 백수 생활을 하고 있다. 다시 직장을 찾으라는 부인의 채근에 불쌍한 표정에 미소를 흘리면서 살아간다. 공부 잘하는 자식을 둔 성욱은 낮에는 택배로, 밤에는 대리기사로 피곤한 생활을 하고 있으며 그의 부인은 곧 복직이 될 거라는 남편의 말을 철석같이 믿고 자식들의 공부에 모든 것을 걸고 살고 있다. 캐나다의 부인과 자식을 보내놓고 기러기 아빠 생활을 하는 혁수는 중고차 판매상을 하면서 번 돈을 모두 캐나다로 보내고 자신은 초라한 매장의 2층에서 라면을 끓여 먹으며 산다. 하지만 캐나다로 간 부인은 그곳에서 남자를 만나고 국제전화로 이혼하자는 청천벽력과 같은 통보를 해온다. 그것도 혁수가 부인과 자녀를 만나려고 모든 것을 정리하고 공항에서 탑승수속을 끝낸 후에 말이다. 이들은 화라산의 리더였던 상우의 장례식장에서 삶에 지친 후줄근한 모습으로 만난다. 부인 없이 아들 하나만 상주 노릇을 하고 있는 장례식장에서 이들은 자신의 현재 모습과 과거 활기 있게 화라산처럼 생활하던 모습을 비교해 보면서 끝없는 자기 연민의 감정에 빠져든다. 그러다가 기영이 뜬금없이 다시 화라산을 결성하여 밴드 활동을 하자고 제안한다. 처음에는 실없는 생각이라고 핀잔을 주며 각자 피곤한 자신의 일상으로 돌아갔던 친구들은 계속되는 기영의 설득과 함께 자신들의 현재 삶을 돌아보다가 다시 화라산 밴드를 결성하기로 결심한다. 그리고 리드 보컬을 맡았던 상우의 아들 현준이를 설득해 다시 4인조 밴드 활동을 하면서 삶의 활력을 찾고 즐거운 인생을 산다는 내용이다. 영화는 제일 먼저 중년이라는 시기가 우리 인생에서 어떤 의미가 있는지 묻고 있다. 일견 철없던 대학 시절을 뒤로하고 이들은 각자 생업에 종사하며 현실에 적응해 간다. 결혼하고 자식을 낳아 키우며 직장에서 승진하고 사업을 하면서 돈을 벌려고 애를 쓴다. 하지만 20여 년간 온갖 젊음과 가정생활을 희생해가며 헌신했던 직장에서는 하나둘씩 해고당하면서 사회에서는 나고자로 가정에서는 부인에게 무능력한 가장이라는 홀대를 받으며 하루하루 살아간다. 어쩌면 살아간다기보다 견뎌낸다는 표현이 더 맞을 수도 있다.
중년은 초조해지기 시작한다. 이렇게 살고 싶은 것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현실을 무시하고 다르게 살기에는 여건이 만만치 않다. 또 새로운 여건을 만들 만큼의 열정도 더 이상 없는 자신을 돌아보면서 자기 연민에 빠진다. 하지만 젊은 시절에 하던 일에서 본의 아니게 밀려나면 이제는 결정하지 않을 수 없다. 가족에게 다시는 복직할 수 없다는 현실을 고백하고 새로운 삶을 찾아가야 한다. 중년에 많이 나타나는 이직은 양날의 칼이다. 백세를 바라보는 고령화 시대에 우리 모두는 가능한 한 숨을 거두는 순간까지 일을 하며 현직으로 살아야 한다. 아무리 화려했던 과거라 하더라도 전직이 되어버리면 이미 내 것이 아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결국 내 일을 만들어야 한다. 내 일이어야만 내가 하고 싶을 때까지 현직으로 있을 수 있기 때문이다. 즐거운 인생은 영화다. 중년의 이직이 영화처럼 항상 해피엔딩으로 끝나지는 않는다. 영화는 영화일 뿐이다. 이 영화의 주인공들은 다시 밴드 활동을 하면서 화라산처럼 터질 거야를 외칠 수 있지만 과연 얼마나 많은 중년들이 잃었던 꿈을 다시 찾아 그렇게 살 수 있을까? 중년기를 맞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미처 준비를 하지 못하고 제2의 인생을 시작한다. 그렇기 때문에 더 큰 실패의 구렁텅이에 빠질 수 있다. 중년에 새로 시작하는 일에서 성공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중요한 준비를 해야 한다. 먼저 자신이 잘할 수 있는 일을 시작하는 것이 좋다. 초조한 마음에 다른 사람들이 많이 하는 일에 뛰어들었다가는 실패할 확률이 높다. 영화에서도 주인공들이 제일 잘할 수 있는 일은 음악이기에 그들이 다시 한번 정열적으로 밴드 활동을 시작할 수 있었던 것이다. 또 하나는 더 이상 자신의 위치가 갑이 아니라 이제는 을이라는 것을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이다. 갑의 위치에 있다는 것은 사회적으로 유리한 위치에 있는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상대방이 자신의 방침에 따르게 하는 것이다. 잘 나갈 때 자신의 모습을 계속 지키려고 한다면 이직 후에 성공할 수 있는 확률이 매우 낮아진다. 을이 된다는 것은 명령을 내리기보다는 명령을 받는 위치에 놓인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제는 더 이상 자신이 주도권을 쥐고 결정할 위치에 있지 않다는 것이다. 갑에서 을로 위치가 바뀐다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갑으로서의 자존심을 내려놓아야 한다는 것이다. 자존심을 내려놓는 것과 자긍심을 내려놓는 것과는 전혀 다르다. 자존심의 사전적 의미는 남에게 굽히지 않고 스스로 품위를 지키는 마음이다. 자긍심은 자기 스스로 자랑하는 마음이다. 자존심의 원천은 다른 사람의 인정이다. 갑의 자존심은 을의 인정을 받을 때 높아진다. 즉 자신의 갑으로서의 지위나 신분을 바탕으로 을에게 인정을 받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자존심을 높이기 위해 갑질을 하게 된다. 자긍심의 원천은 자신으로부터의 인정이다. 자신으로부터 인정을 받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인정에 목을 맬 이유가 없다. 스스로 만족하게 되는 것이다. 자긍심은 자신이 갑인지 을인지 중요하지 않다. 다만 자신이 하는 일을 통한 즐거움과 긍지가 필요할 뿐이다. 자긍심이 높은 사람은 구태여 자존심에 얽매일 필요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을의 위치에서도 즐거울 수 있다. 자기 자신을 믿는 당당한 마음으로 열정을 되살려 다시 시작할 수 있다면 제2의 인생을 위한 중년의 도전에도 희망과 즐거움이 깃들 수 있다.
즐거운 인생은 결국 자신이 만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이다. 이제는 솔직하게 살고 싶다. 요즘 가벼운 담소를 나누는 자리에서 요즘 들어 자꾸 눈물이 난다라고 고백하는 중년 남자들을 자주 만난다. 이들은 대개 젊어서는 안 그랬는데 나이 들어가면서 왜 이렇게 주책 없이 변했는지 모르겠다며 당황스러워한다. 심지어는 혹시 자신이 무슨 심각한 병을 앓고 있는 것은 아닌지 염려하는 경우도 있다. 물론 중년 남자들이 젊었을 때보다 더 정서적으로 변하는 것은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현상이다. 그렇게 안심을 시킨 다음 그들에게 요즘 사는 게 어떤지 물어보면 되게 뭔가 허전하다. 요즘에는 사는 게 별로 재미가 없다. 젊었을 때는 뭔가를 이루기 위해 미친 듯이 달려왔는데 이제는 그렇게 미칠 만한 것이 없다면서 뭔가 잃은 것 같고 살아야 할 뚜렷한 이유를 찾지 못하겠다는 이야기를 하곤 한다. 전통적으로 우리나라는 남자와 여자의 성 역할을 철저하게 구분해왔다. 남녀 칠세 부동석이라는 말도 있지만 지금 중년기인 이들이 중고등학교를 다니던 시절까지도 남학교와 여학교가 분리되어 있었다. 마치 청소년기에 남녀를 함께 두었다가는 큰일이라도 난다는 듯 중고등학교 생활지도부 교사들은 눈에 불을 켜고 빵집에서조차도 남학생과 여학생이 함께 있는 것을 막으려고 애썼다. 그들은 비교적 남녀가 자유롭게 만날 수 있는 교회를 일러 예배당이 아니라 연애당이라며 반은 부러운 마음으로 또 반은 비난하는 마음으로 비아냥대기도 했다. 공간적으로만 남녀를 분리한 것이 아니라 행동에서도 남녀의 차이를 강조했다. 남자는 남자답게, 여자는 여자답게 행동해야 한다고 교육받았다. 남자답다는 것의 요체는 한마디로 여자답지 않아야 한다는 것이었고 소극적이거나 세심한 이른바 여자다운 행동을 하면 계집애 같다고 친구들에게 놀림을 받거나 유약하다며 어른들에게 꾸중을 들었다. 여자는 약하지만 남성은 강해야 한다고 강요받기도 했다. 예를 들어 우는 것은 약한 것으로 생각했기 때문에 남자들은 절대로 울면 안 된다고 배우면서 성장했다. 그리고 여자의 유약함은 잘 우는 것으로 드러난다고 보았다. 그래서 남자애가 울면 남자는 일생에 3번밖에 울지 않는다라고 야단을 치거나 울면 뭐뭐가 떨어진다는 모욕적인 언사도 마다하지 않았다. 당연히 남자는 아무리 아프거나 슬프거나 힘들어도 입을 꾹 다물고 참아야 했다. 우리나라에서 그 강도가 더 셀 뿐 사실 남자들에게 자연스러운 정서적 표현을 억제하도록 강요하는 것은 다른 나라에서도 일반적이다. 그렇기 때문에 공직에 있거나 존경받는 인사가 공개적으로 눈물을 흘리는 것도 나약함의 징표로 받아들여진다. 2018년 미국에서 연방대법원 판사로 지명된 브렉 캐버너가 청문회에서 눈물을 흘린 일이 세간에 화제가 된 적이 있다. 세간에서 긴박한 상황에도 냉철한 이성을 견지해야 할 대법관이 너무 정서적이고 유약한 것이 아니냐는 자질론이 제기되기도 했다. 이처럼 남자들에게 속마음을 자연스럽게 표현하는 것을 금하다 보니 병적으로 표현되는 경우도 종종 나타난다. 소위 가면 우울증이라는 병명으로 나타나는 가장된 우울증이다. 가면 우울증은 우울한 감정이 마치 가면을 쓰고 있는 것처럼 겉으로 별로 드러나지 않는 우울증을 말한다. 우울감과 무력감이 잘 드러나지 않지만 식욕부진이나 피로감 따위의 신체화 증상이나 지나친 명랑함, 약물이나 알코올 중독, 도박, 행동과잉 등으로 나타나기도 한다.
중년 남자들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눈물이 주르르 흐르는 것은 이제는 솔직하게 살고 싶다는 속마음의 표현이다. 남자의 역할을 잘하고 있다고 인정받기 위해 두렵고 힘들고 아픈 것을 감추고 억눌렀던 속마음을 이제는 솔직하게 표현하고 남자가 아니라 인간으로 살고 싶다는 인간 선언이다. 남자는 일생 동안 몇 번의 큰 변화를 겪으며 살아간다. 어릴 때는 사실 남자나 여자나 신체적인 면에서나 심리적인 면에서 큰 차이가 없다. 즉, 어린이는 양성적이다. 오히려 어릴수록 여자아이들의 성장이 더 빨라 더 크고 더 강한 면을 보이기도 한다. 그러다 청소년기를 거치면서 큰 변화가 나타난다. 이 시기에는 자신의 성 역할을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남성은 남자답게, 여성은 여자답게 변하기 시작한다. 신체적인 변화는 말할 것도 없고 심리적으로도 이제 청소년들은 이성으로 분리되기 시작한다. 남성은 한 집안의 가장으로서의 책임을 다할 수 있는 성품으로 교육받게 된다. 가장으로서 남성은 무엇보다 가족의 생계를 책임져야 한다는 사회적 압력이 존재한다. 밖에 나가서 다른 사람들과 치열하게 경쟁하면서 생계에 필요한 경제적인 자원을 공급해야 하므로 약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그러면 경쟁에서 낙오될 뿐만 아니라 가장으로서의 권위도 인정받지 못한다. 그렇기 때문에 남자다워야 하고 강해야 한다. 자신 속에 있는 여성적인 특성은 강하게 억압하고 오로지 남성적인 특성만을 부각시키며 생활해야 한다. 중년이 되어 자녀들이 어느 정도 성장하면 가장으로서의 역할과 아버지로서의 역할이 점차 줄어들기 시작한다. 더불어 지금까지 억눌려 있던 여성적인 특성들이 표현되기 시작한다. 지금까지 심리적 에너지를 과도하게 사용하던 남성적 성향의 중요성이 줄어들면서 또 다른 본성인 여성적인 특징들에게로 재분배되는 것이다. 즉, 원래의 모습, 전인적인 모습으로 돌아가는 것이다. 이제는 반쪽만의 남자와 여자가 아닌 인간으로 돌아가는 것이다. 중년에게서 나타나는 진정한 눈물은 때로는 진한 감동을 준다. 그 이유는 한 인간에게서 볼 수 있는 완숙함을 느낄 수 있기 때문이다. 이제는 자신의 성뿐만 아니라 다른 성도 이해하고 포용할 수 있는 성숙함을 느낄 수 있기 때문이다. 중년기에는 부부간의 관계도 더 이상 남자와 여자, 즉 서로 대립적인 성 역할에 충실한 관계가 아니라 서로를 포용하고 공통적인 양성의 특성을 함께 가꾸어 나가는 친구이자 동지의 관계로 재정립할 수 있다. 자신 안에 숨겨져 있던 이성의 특징이 표현되면서 상대방을 더 잘 이해할 수 있게 되기도 한다. 이제는 오색 단풍이 우거진 가을 숲길을 손을 맞잡고 함께 걸어가는 편안한 중년의 아름다운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다. 그러니 마음 놓고 울자. 그대의 눈물은 더 이상 감출 것이 아니라 진정한 성숙함의 표현이기 때문이다. 사소한 감정을 나누자. 엄마가 있어서 좋다. 나를 이뻐해 줘서. 냉장고가 있어 좋다. 나에게 먹을 것을 주어서. 강아지가 있어 좋다. 나랑 놀아줘서. 아빠는 왜 있는지 모르겠다. 2010년 인터넷에 실려 화제가 됐던 초등학교 2학년 학생이 쓴 아빠는 왜 라는 시이다. 이 시가 알려지자 많은 부모, 특히 아버지들은 착잡할 수밖에 없었다. 그 후 나는 부모들과 이야기를 하거나 강의를 할 때 이 시를 읽어주고
아버지들에게 아빠가 있으면 무엇이 좋을까요? 라는 질문을 하곤 한다. 그러면 많은 아버지들이 쓴 웃음을 지며 당혹해한다. 그러다가 돈 벌어다 주는 것 또는 내가 있으니 내가 태어난 것이다 라는 등의 대답을 하고는 본인들도 그게 정답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다는 듯 쑥스러운 미소를 띠곤 한다. 한 번은 세계적으로도 유명한 국내 굴지의 대기업에서 부장으로 승진한 분들을 대상으로 하는 연수 프로그램에서 강의할 기회가 있었다. 그 자리에서도 이 질문을 했더니 대부분의 남성들이 다른 곳에서와 마찬가지의 반응을 보였다. 한편으로는 난감해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답답한 표정을 짓다가 역시 돈 벌어준다고 대답했다. 그런데 그 자리에 마침 부장으로 승진한 여성 몇 분이 맨 앞줄에 앉아 있었다. 그분들 중 한 명에게 자녀가 아빠는 집에 왜 있어 하고 물어보면 어머니의 입장에서 뭐라고 대답하겠느냐고 물었다. 그러자 그 여성 부장은 서슴지 않고 나도 내 아빠가 왜 있는지 모르겠다라고 답하는 것이 아닌가. 그 대답에 그 자리에 있던 거의 모든 사람이 박장대소를 했다. 그래서 내가 또 물었다. 얼마나 자주 그런 생각을 하나요? 그러자 이번에도 그 여성 부장은 거침없이 대답했다. 매일이요. 이 거침없는 대답에 강당을 가득 메우고 있던 수백 명의 남성들이 모두 웃었지만 거기에는 허전함과 씁쓸함이 감돌 수밖에 없었다. 사실 50대 중년 남성 가장들은 매일 회사에서 과중한 업무에 시달리면서 열심히 일하는 이유를 스스로 가족을 위해서 고생을 참고 죽어라 일한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정작 자녀와 부인은 집에 왜 있는지 모르겠다라는 청천벽력과 같은 말을 하는 것이 현실이다. 이 같은 현상은 2016년 국회 입법조사처에서 발표한 OECD 주요국 사회적 관계 수준 자료를 보면 더욱 두드러진다. 이 자료에 따르면 한국은 사회적 관계 면에서 최하위를 차지했다. 만약 당신이 공경에 처해 도움받기를 원할 때 의존할 가족이나 친구가 있습니까? 라는 질문에 그렇다라고 긍정적으로 답한 한국인은 72.4%로 OECD 36개 회원국 중 꼴찌였다. 이 중 15에서 29세 긍정적 답변율은 93.26%로 회원국 평균 93.16보다 다소 높았지만 50세 이상 답변율은 60.91%로 조사 대상국 평균 87.20%보다 한참 낮았다. 이는 나이가 들수록 믿고 의지할 사람이 없다고 여긴다는 것이다. 부인과 자녀에게 소중한 사람으로 인정받고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싶지 않은 아버지가 어디 있겠는가. 하지만 중년이 된 지금의 남성들은 마음속으로는 절실히 바라면서도 실제로는 가족들과 따뜻한 관계를 맺지 못한다. 그래서 안타깝게도 소외되고 겉도는 경우가 많다. 그 이유는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다. 첫째는 자신이 어렸을 때 아버지와 따뜻한 관계를 맺어본 경험이 별로 없기 때문이다. 예전의 남자 어른들은 많은 경우 엄부자모의 원칙에 따라 가정에서 근엄한 자세로 생활했다. 어린 자녀와 친구처럼 정답게 지내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하고 오히려 그렇게 자녀를 키우면 버릇만 나빠진다고 생각했다. 자신이 어렸을 때 아버지와 경험해보지 못한 것을 아버지가 되었다고 해서 자연스럽게 하기는 쉽지 않다. 두 번째 이유는 지금의 중년 아버지들이 베이비 부머 세대이기 때문이다. 이들은 극심한 생존 경쟁 속에서 살아남는 것만이 최고의 가치인 삶을 살아왔다. 그리고 가장의 역할은 직장에서 살아남아 가족을 부양하는 것이라고 배우고 그렇게 생각하며 살아왔다.
이들에게 가족과 정서적 관계를 잘 맺는 것은 오히려 사치스러운 일이었다. 매일매일 치열한 전투와 같은 생활을 하면서 어떻게 속 편하게 가족들과 정겨운 시간을 보낼 수 있겠는가. 그래서 대부분의 아버지에게 가정은 그야말로 푹 쉬는 장소일 뿐이었고, 가족들 간의 친밀한 정서적 관계를 담당하는 것은 부인인 어머니의 몫이었다. 그리고 자신은 경제적인 면만 책임지며 가장의 역할을 다하는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이다. 그런데 그렇게 쫓기면서 앞만 보고 살아오다 어느덧 중년의 고개에 다다라 주위를 바라보니 그 사이 세상은 너무나 달라졌고 가족들도 예전의 가족이 아니었다. 가족들의 마음은 어느덧 자신에게서 멀어져 있고 아버지나 남편과의 정서적 교류 없이 생활하는데 너무 익숙해져 있는 것 같다. 이제야 나는 가족들과 살갑게 정서적인 교류를 할 시간적, 경제적 여유가 생겼지만 주위에는 아무도 없다. 문득 내가 이러려고 그렇게 고생하며 열심히 살았나 하는 자괴감도 몰려오기 시작한다. 사람은 반만이 아니라 낯선 인간관계에서 나오는 정을 먹고 사는 존재인 것을 뒤늦게 깨닫는다. 10여 년 전 군 간부들을 대상으로 가족 간의 의사소통에 관해 특강을 한 적이 있었다. 그런데 강의 중 휴식 시간에 조용히 노크 소리가 나더니 한 분이 강사 휴게실에 들어오셨다. 잠깐 이야기를 해도 될까요? 하고 예의 바르게 양해를 구한 그는 최근에 가졌던 가족과의 모임에 대해 이야기했다. 그의 이야기를 간단히 요약하면 이렇다. 그는 현재 군사경찰 병과의 원사로 있는 분이었다. 그에게는 육군 사관학교를 졸업하고 현재 대위로 근무하고 있는 아들이 있었다. 그는 그 아들을 매우 자랑스럽게 여기고 있었다. 그러던 어느 날 문득 혹시 장교인 아들이 아버지가 원사인 것을 부끄럽게 여기지는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 갑자기 든 그 생각에 며칠을 고민하던 그는 조기 전역을 하기로 결심하고 가족들에게 그 사실을 알렸다. 물론 가족에게는 나이가 들어 현역 생활을 하는 것이 힘들다고 이유를 둘러댔다. 그런데 가만히 아버지의 이야기를 듣던 아들이 조용히 말했다. 아버지가 조기 전역을 하시려는 이유가 혹시 저와 관련이 있습니까? 저는 아버지가 군인인 것이 존경스럽고 군복을 입고 있는 아버지의 모습이 제일 멋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아버지처럼 멋있는 사람이 되려고 사관학교를 갔고 군인이 되었습니다. 그러니 만기 전역을 하실 때까지 계속 현역으로 근무해 주십시오. 그는 아들의 이야기를 듣고 한번 생각해 보마라고 대답하고는 화장실로 가서 조용히 울었다고 한다. 자신을 존경한다고 말해주는 아들이 너무 고맙고 또 자신의 마음을 알아주는 아들이 대견해서 말이다. 이 이야기를 듣고 나는 참 훌륭한 아드님을 두셨습니다. 하지만 아들이 그렇게 훌륭하게 된 것은 아마도 아버지가 평소에도 격이 없이 마음을 주고받는 관계를 맺으셨기 때문일 것입니다라고 진심으로 말씀드렸다. 흐뭇한 미소를 띠며 휴게실을 나가는 그분의 모습을 보면서 행복한 아버지의 전형을 보는 듯한 생각이 들었다. 이제는 아버지도 가족과 서로 마음을 주고받는 관계를 맺어야 한다. 지금까지는 상대적으로 관심을 두지 않았던 일상의 소소한 것들에 대한 느낌도 서로 나누어야 한다. 따스한 인간관계는 세계 평화나 국제 경제와 같은 큰 주제로 논쟁할 때 생기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느꼈던 사소한 감정들을 나누면서 만들어지는 것이다.
그럴 때 중년 남성들의 외로움도 비로소 녹아내릴 것이다. 심정 대화를 하고 싶다면 중년은 언제 어디서나 의사소통의 고수가 되어야 하는 경우가 많다. 말 그대로 중간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이다. 집에서도 연로하신 부모님과 한참 자라고 있는 자녀 사이에 위치한다. 조직에서도 상관과 팀원 사이에서 다리 역할을 잘해야 조직이 원활하게 움직인다. 하지만 중년은 의사소통을 잘하기보다는 자기 주장을 강하게 하려고 한다. 위 세대는 이미 한물간 이야기만 하는 것처럼 들린다. 그리고 어린 사람들은 아직 세상 물정을 모르고 철없는 소리를 하는 것처럼 들린다. 그만큼 이제는 세상을 제대로 볼 수 있는 경험과 지식을 가지고 있다고 자부하는 시기이기 때문이다. 한방에는 불통즉통이라는 말이 있다. 몸이 건강하기 위해서는 기와 혈이 잘 통해야 한다는 뜻이다. 만약 잘 통하지 않으면 병이 든다는 말이다. 병들면 당연히 아프다. 우리말은 병에 걸린다는 것과 고통스럽다는 것을 아프다는 같은 말로 표현한다. 그래서 병들면 고통이 따른다는 말이다. 통하지 않으면 아프다라는 말은 비단 몸의 건강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사람 사이의 관계도 서로 통하지 않으면 고통이 따른다. 사람 사이에 서로 잘 통하지 않으면 이번에는 마음이 아프다. 예를 들면 서로 마음이 잘 통해야 하는 가족들끼리 서로 통하지 않으면 마음이 아프고 괴롭다. 더구나 마음이 가장 잘 통해야 할 부부끼리 서로 잘 통하지 않으면 너무나 답답하고 불행해진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중년에 서로 통하지 않는 부부들이 늘어가는 추세이다. 최근에 한 통계를 봐도 이를 잘 알 수 있다. 라이프스타일 매거진 헤이데이와 서울대학교 행복연구센터가 공동으로 대한민국 중장년의 일상에서의 행복에 관한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에 따르면 40에서 50대 중년의 삶의 만족도가 다른 연령층에 비해 제일 낮다. 행복연구센터는 50대 남성이 여타 연령대와 비교해서 일상에서 경험하는 기분과 행복감이 낮다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며 한국의 중장년 중 가장 불행한 일상을 보내고 있는 사람들은 50대 남성이라고 잠정적으로 결론 지을 수 있다라고 분석했다. 이 연구에서 흥미로운 점은 30대는 남성이 여성보다 일상에서 좀 더 좋은 기분을, 더 큰 행복감을 느낀다는 것이다. 그러나 40대부터 역전되어 50대에는 남녀 간 상당한 차이를 보였다. 이 보고서는 여성의 경우 40대의 극에 달했던 육아 부담이 50대에 사라지면서 삶의 만족도가 높아진다고 해석했다. 그리고 특히 50대 남성의 삶의 만족도가 모든 집단을 통틀어 가장 낮은 이유에 대해서는 남성은 50대 부모 봉양과 자식 부양이 더해져 가장으로서 갖는 부담이 상당하기 때문인 것으로 해석했다. 물론 이 해석에서처럼 50대가 가장으로서의 부담이 큰 것은 사실이지만 더 중요한 것은 이 부담을 대화를 통해 자연스럽게 풀 수 있는 대화의 기술이 떨어진다는 점이다. 남성 못지않게 여성들도 많은 부담을 지니고 있다. 하지만 여성이 남성보다 삶의 만족도가 높은 이유는 마음속에 부담을 훨씬 자연스럽게 표현하면서 속풀이를 한다는 것이다. 여성들은 모든 연령층에서 남성보다 의사소통 기술이 높지만 특히 중년에 이르면 주위에 자신이 속마음을 터놓고 이야기할 수 있는 대상이 많다. 반면에 남성의 경우에는 자신의 속마음을 털어놓을 수 있는 대상이 줄어든다.
의사소통의 기술과 대상이 줄어들기 때문에 삶의 만족도가 떨어지는 것은 당연한 결과이다. 의사소통이 잘 되기 위해서는 마음이 통해야 한다. 마음이 잘 통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먼저 말이 통해야 한다. 즉, 대화가 잘 통해야 한다. 대화는 일반적으로 필요한 정보와 지식을 주고받기 위해 하는 사리대화와 감정을 주고받기 위한 대화인 심정대화로 나눌 수 있다. 사리대화에서는 주고받는 지식이나 정보가 맞는 것인지 틀린 것인지가 중요하며 이를 위해서는 정확히 묻고 답하는 말하기가 기본이다. 그러나 자신의 감정을 잘 표현하고 또한 상대방의 감정을 잘 이해하는 것이 중심이 되는 심정대화는 듣기가 기본이 된다. 일반적으로 모든 대화에는 사리대화의 요소와 심정대화의 요소가 동시에 포함되어 있다. 약속 장소까지 얼마나 걸리느냐는 질문에 대해 약 30분 걸린다라고 대답했다면 이는 정보를 알려주는 사리대화가 된다. 하지만 약속 장소까지 걸리는 시간을 묻는 대화에는 약속 시간에 늦을까봐 걱정하는 마음이 깔려 있다. 만약 이 마음에 반응하여 늦을까봐 걱정하는군요 라고 대답했다면 이는 상대방의 감정에 반응하는 것이기 때문에 심정대화가 된다. 사람은 감정의 동물이다. 여성들이 남성들보다 의사소통을 잘 한다는 것은 바로 상대방의 감정에 섬세하게 반응한다는 의미이다. 나의 감정을 잘 헤아려주는 사람에게 우리는 고마움을 느끼고 믿음을 가지게 된다. 상대방 역시 마찬가지다. 관계에서 이런 과정이 되풀이되면 더 상대방을 신뢰하게 되고 더 깊은 속마음을 털어놓게 된다. 반면 상대방이 나의 감정을 알아주지 못하거나 무시하면 마음이 상하게 되고 더 이상 대화를 하려는 마음이 없어지게 된다. 이런 상황이 지속되거나 되풀이되면 결국 인간관계는 삭막해지고 친밀한 관계 맺기가 어려워진다. 그러므로 상대방의 말의 표면에 나타나 있는 내용보다 그 밑에 깔려있는 감정에 반응해야 한다. 차마 겉으로는 표현하지 못한 속마음까지 상대방이 이해하고 반응해 준다면 그 고마움은 말로 표현하기 어렵고 상대방이 너무 믿음직하게 느껴질 것이다. 머리가 잘 통해서 좋다는 말은 없어도 마음이 잘 통해서 좋다는 말은 있다. 친밀한 인간관계는 마음이 통하는 사이이지 머리가 통하는 사이가 아니다. 물론 필요한 지식과 정보를 주고받다 보면 친밀한 관계가 될 수도 있다. 이는 그 과정에서 서로 상대방의 배려와 관심을 느껴서 친해지는 것이지 단지 주고받는 지식이나 정보의 양에 의해 친한 관계가 되는 것은 아니다. 다투다가 정들었다라는 표현에서도 알 수 있듯이 서로 다투는 것도 관심이 있다는 뜻이고 또한 감정을 표현했다는 뜻이다. 그렇기 때문에 다투다 정이 든다. 서로 예의를 깍듯이 지키면서 꼭 필요한 사리에 맞는 대화만 하면 정이 들지 않는 것과 같은 이치다. 책 읽기 좋은 날 오늘은 이제는 나로 살아야 한다를 보내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